여러분,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강의 자리가 무너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약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역전 드라마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한 기업이 성공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 전략,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까지 걸렸던 그야말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1988년입니다. 이때 반도체 시장은 그냥 일본의 동무대였어요. 점유율이 무려 50.3%,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그냥 혼자 다 차지한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죠. 그나마 미국이 36.8%로 뒤를 쫓고 있었고요.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네, 1%가 채 안 됩니다. 사실상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정말 믿기지 않는 불균형 아닙니까? 모든 역전 스토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대결의 두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한쪽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절대 강자, 바로 일본이라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모두가 저건 망상이야 라고 비웃었던 도전자, 한국의 꿈입니다. 아니, 당시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여러분. 반도체를 처음 발명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자존심, 인텔마저 메모리 사업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백기를 들고 철수할 정도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언론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일본의 이 기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패권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철옹성을 향해서 1983년 2월 8일 도쿄의 한복판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전포고가 나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인데요. 모든 역경을 향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건 당시 이병철 회장의 나이가 73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모든 걸 정리할 나이에 미래 산업의 쌀이 될 반도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럼 당시 세상은 삼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이건 무려 경쟁사인 미쓰비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삼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아주 친절하게 분석까지 해줬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시장이 없다. 둘째,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 셋째, 인프라도 없다. 넷째, 돈도 없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뭐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 거의 조롱에 가까웠죠. 심지어 인텔은 이병철 회장을 보고 저 사람 과대 망상증 아니야? 라고 비웃었고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삼성 저러다 망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한다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뭐다? 종종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시원하게 뒤엎어버리죠.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 40년 반도체 산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기술적 선택, 그 운명의 갈림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 후반입니다. 4메가 D램이라는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회로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하는데 방법이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땅속으로 깊게 파고드는 트렌치 방식, 또 하나는 아파트처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 여러분이 CEO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모든 기업의 미래가 이 선택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트렌치는요, 땅에 아주 좁고 깊은 우물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안정적이긴 한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어요. 우물 전체를 다 파헤치기 전까지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파면 팔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반면에 스택은 투명 유리로 된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아요. 1층, 2층, 3층 착착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 5층에서 물이 샌다? 밖에서도 딱 보이고 그냥 5층만 뜯어서 고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고치기가 비교도 안 되게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선택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도시바, NEC, IBM,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당시 시장의 거인들은 전부 안전하고 익숙한 길, 트렌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젊은 기술진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회장님,
스택은 아파트처럼 뭐가 문제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모두가 저건 위험해 라고 외면했던 그 길, 외로운 도박인 스택에 모든 걸 걸기로 합니다. 근데 삼성의 도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선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했던 두 번째 승부수가 있었어요. 바로 투자 타이밍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반도체 시장에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세 번째 라인을 더 지으라고 지시해요. 임직원들이 막 회장님 지금 1, 2라인도 멈출 판인데 3라인은 말도 안 됩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불황일 때 지어야 호황일 때 돈을 번다. 이건 뭐 모든 경영학 교과서를 뒤집는 역발상 투자였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88년 정말 거짓말처럼 PC붐이 터집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가 움츠릴 때 미리 지어뒀던 삼성의 3라인이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무려 3,200억 원.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그동안 회사가 쌓아왔던 누적 적자 1,600억 원을 한 방에 다 갚고도 그 2배가 남는 돈이었어요. 스택이라는 기술적 도박, 그리고 역발상 투자라는 타이밍의 도박,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산막입니다. 거대한 운명의 역전이 시작되죠. 일본이 내렸던 그 선택들이 어떤 대가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제국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외부의 파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강했던 일본 제국이 외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방을 빼앗겼던 미국이 칼을 빼든 거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어요. 첫 번째 펀치, 1985년 플라자 합의. 갑자기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펀치, 1986년 정말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 협정. 시장을 열라는 건 물론이고 기업의 목숨 같은 생산 원가까지 미국에 다 공개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1987년 일본산 전자제품에 100% 보복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정치와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일본 산업 전체를 삼켜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붕괴 원인은 사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버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하면 과잉 설계 정도가 될까요? 저는 이걸 완벽함의 저주라고 부르고 싶네요. 일본 하면 모노주쿠리라는 장인 정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독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시장은 25년은 끄떡없는 비싼 대형 컴퓨터에서 한 5년만 잘 돌아가면 되는 개인용 PC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25년짜리 초고품질 명품 반도체를 고집하며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품질 제일주의가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비극을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LP다. 수율이 98%예요. 이건 거의 뭐 불량품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어땠냐? 수율이 80%만 넘으면 괜찮다고 보고 시장에 빠르게 물건을 풀었어요. 그리고 흑자를 냈습니다. 이제 시장은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빠른 제품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2002년 LP단은 파산을 신청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에게 인수되고 맙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디램 제국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정상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후 수십 년간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지배 전략, 새로운 왕의 플레이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초격차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한 발 앞서가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2등이 저건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고 추격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려버리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성벽을 쌓아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내가 만들겠다는 승자의 선언이었죠. 이런 무서운 전략의 바탕에는 아주 역설적인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1992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세계 1위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 샴페인을 터트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축배 대신 위기를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정상에 서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이 삼성이 1등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40년 전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마치 메아리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전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1980년대의 미국 대 일본,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 대 중국. 기존의 패권국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라는 구도, 싸움의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나 기술 통제 같은 무기를 쓴다는 것까지 모든 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마치 역사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40년 전에 일본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전략들이 지금은 중국을 향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난 40년간 이어진 대서사시의 결과입니다. 1988년에 1%도 채 안 되던 한국의 점유율이 이제는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충격적인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제는 그 그래프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일본의 몰락이라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며 또 누가 기술적 자만과 전략적 실수라는 과거의 실패를 운명처럼 되풀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열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되짚어본 이 역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